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4번째 페이지. 세계 도시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잇몸이 건강한 도시인문학자,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로도 계신 정희섭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인문학자 정희섭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도 패션이 범상치 않으시네요. 우리 정희섭 작가님이 7월에 스탄으로 끝나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주 계획이 있으신데 어떻게 계획은 잘 짜고 계신지. 뭐 여정을 잘 짜고 있고요. 또 예약 같은 것들도 잘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또 여정에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또 너무 여정을 짜면 네. 거기에 또 매몰되는 겁니다. 여기 꼭 가야 되고 언제나 어디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네. 가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새로운 여정을 만들고 또 다른 도시에 가면은 또 그 도시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다니기 때문에 예전에 여행 초보자였을 때는 저도 그 여정을 엄청 짰습니다. 뭐 시간별로 분별로 짜고 어디 가서 시외 버스를 몇 시에 타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또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문화라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멋진데요. 네, 이 큰 어떤 그 일정만 짜고 예. 나머지 세부 일정들은 뭐 그렇게 멋진데 물론 작가님도 뭐 이렇게 내키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랑은 여행 스타일이 잘 안 맞겠죠. 철저하게 계획하는 편이라서. 예. 어쨌든 가장 좀 기대되는 장소나 뭐 먹거리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 이번 여행에서? 저는 그 스탄 브라더스 국가 중에서 예.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제2의 도시 그 사마르칸트가 있는데요. 사마르칸트. 이 사마르칸트의 그 유명한 그 비비 한움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 모스크요. 왕과 왕비의 수뇌보가 예. 아주 유명한 타지마할급의 어떤 그런 수뇌보가 있는 네. 그 비비 한움 모스크를 갈 거고요. 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모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가서 역시 그 샤슬릭 꼬치구이 샤슬릭을 먹고 올 겁니다. 물론 샤슬릭이 그 스탄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도 있고 맞습니다. 또 뭐 터키에도 있지만 튀르키예에도 있지만 어쨌든 그 본토 그 샤슬릭 큰 거 조그만 이런 닭꼬치가 아니라 큰 거를 직화구이로 기름 뚝뚝 빠진 것을 먹고 올 계획입니다.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 이제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광고 아닙니다. 아시나요? 그 우즈벡 가봤습니다. 거기 괜찮더라고요. 네. 어쨌든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이제 스탄 국가 다녀오셔서 또 잡지사에서 후기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잘 영상으로 담고 또 글로 담아서 와서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도시의 맛 어느 도시로 떠나볼까요, 작가님? 오늘은 바로 그 정말 건축물이 아기자기 오밀조밀하게 아름다운 그 동유럽에서 부다페스트와 더불어서 가장 큰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는 그 체코의 그 프라하로 가볼 생각입니다. 이 부다페스트가 어떤 동방민족이 세운 그런 분위기라면 이 프라하는 전혀 다른 서슬라브 민족이 만든 그 같은 듯 다른 듯 부다페스트와는 결이 너무 다른 진정한 동유럽의 보석 같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많이 가보셨나요? 저는 뭐 한 7번 이상 갔습니다. 지난 20년, 25년 동안 7번 정도 갔으니까 매 3년마다 갔고요. 갈 때마다 감동을 받고 또 갈 때마다 조금씩 그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름다운 도시다. 작지만 그 디테일이 돋보이는 그런 그 도시다. 그런 것을 느끼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만나본 헝가리는 동방민족이 뿌리라고 하셨는데 체코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이웃 나라이고 또 역사적으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관계여서 뭐 굉장히 이렇게 같아 보이지만 헝가리는 동방민족이고요. 그리고 마자르족이고 이 체코는 서슬라브 민족이 그 주류를 이루는 찐 유럽, 진짜 유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헝가리를 아시아, 또 체코는 유럽 같다 이런 어떤 공식이 굉장히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더 언어의 구조도 그 헝가리어는 한국어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체코어는 뭐 전혀 다르고 음식도 헝가리 음식 같은 경우에는 국물 음식이 있지만 체코 음식 중에는 국물이 있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헝가리에서 뭐 매운탕도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잉어 매운탕도 먹었는데 체코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체코보다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국명이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의 독립국이지만 전에는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한 나라였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18년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결합되어서 체코슬로바키아로 존재를 했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1993년 1월 1일부터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완전히 분리돼서 각각의 나라가 됐고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그 벨벳 디보스, 아주 평화롭게 벨벳의 부드러움 같이 이혼을 했다. 그래서 벨벳 이혼, 벨벳 디보스라고 해서 비단결 분리. 그렇습니다. 원래 나라가 분리되면 네.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전쟁을 하고 분리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문서로 합의를 해서 예. 아주 모범적으로 분리된 그런 그 케이스인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원래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한 60년 정도, 70년 정도만 같은 나라였고 그 전에는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독립국가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네. 현재의 그 슬로바키아가 있는 지역은 그 헝가리 지배를 받아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그 독립을 이루지 못한 지역이었고요. 네.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는 독립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뭉쳐지지를 못했고 그러다가 1918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러네. 분리가 돼서 이렇게 그 각각의 나라로 존재하게 된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된 그렇군요. 것이지요. 예. 그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에 이제 영화로도 유명한 프라하의 봄이라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 체코 역사에서는 슬픈 역사이겠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 역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체코의 그 긴 유구한 역사보다 가장 그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프라하의 봄이라는 그런 뭐 서울도 뭐 서울의 봄이 있었으니까요. 네, 프라하의 봄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단순히 그 영화 제목이 아닌 역사적인 그 사실로서의 그 프라하의 봄은 1968년에 일어난 그 민주자유화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1968년에 그 8월 20일에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월셔 팩트라고 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동맹국들이 네.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개혁을 요구하는 체코 정치인들을 숙청하고 죽여버리고 학살하는 어떤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네. 1960년대에 그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을 합니다. 체코는. 그래서 국명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사회주의를 명기를 했습니다. 예.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정하고 네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산주의의 무능과 부패와 타락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1968년 1월에 공산당 제1서기장으로 선출된 그 유명한 알렉산드르 둡체크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이 프라하의 봄 개혁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네.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맹국들이 군사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비극이 벌어졌고요. 예. 그래서 프라하의 봄 이후에 체코는 그 한때 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침체가 됐고 그리고 독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는 네. 어떤 그런 비참함도 경험을 했지만 네. 1988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고르바초프의 네. 그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개방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었죠. 예. 그 서기장이었죠. 이 네. 고르바초프에 의한 이 어떤 개혁 바람이 동유럽 전역을 이렇게 불어닥치면서 네.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도 그 민주화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1989년 그 12월에 공산 정권이 퇴진을 하고 시민 포럼을 주도하던 그 유명한 그 바칠라프 하벨 그 대통령 이미 작고하셨는데요. 예. 이 하벨이 역사상 최초의 그 비공산계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네. 이제는 이제 완전히 국명에서 사회주의를 그 빼버린 체코 공화국, 그렇군요. 체코 공화국이 그 이렇게 지금 된 것이죠. 탄생했고. 네. 예. 근데 이 하벨 대통령이 2011년도에 타결하셨는데 이분의 전직 직업이 바로 극작가였다. 극작가 그렇습니까? 출신의 정치인이 아닌 극작가 출신의 이 대통령을 그 체코 사람들은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분이 그래서 대통령궁에 타자기를 들고 출근했다고. 그렇습니다. 작가시기 때문에. 예. 작가시기 때문에 타자기를 여행 갖고. 가실 때 작가시잖아요. 네. 타자기 들고 가시나요? 저는 뭐 지금 무거워서 못 갖고 가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체력이 조금. 예, 알겠습니다. 자, 벨벳 혁명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요. 벨벳 이혼. 예. 네. 그리고 이제 프라하면 낭만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 그 프라하의 연인 뭐 드라마 영향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을 것 같긴 한데 프라하가 특별히 아름다운 이유 작가님 뭐라고 보십니까? 프라하에는요. 네.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다페스트는 남성적인 멋이 있고 그 프라하는 여성적인 멋이 있다.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약간- 왜냐 그러면 네. 유럽의 거의 모든 건축 양식이 프라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 르네상스는 기본이고 네. 뭐 로코코 양식, 바로크 양식, 아르누보 양식, 심지어는 파블로 피카소가 창시한 큐비즘적인 그런 그 양식의 건축물까지도 있다 보니까 네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차르트조차 네. 이 프라하의 건축물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어. 아름답다로 극찬을 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프라하 중앙에 있는 그 틴 광장에 그 성모 마리아 성당은 있는데 이 성당 성모 마리아 성당이 있는데요. 네네. 이 성당은 그 고딕 양식으로 돼 있고 또 구시가지에 있는 그 골츠킨스키 궁전은 또 로코코 양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주류를 이루는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디에 갔더니 이 양식이고 네. 저기에 갔더니 저 양식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현란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네.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차이점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바로크라는 말은 그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크 양식에는 진주가 원래 동그래야 되는데 예, 예. 일그러졌으니까 네. 그만큼 개성적이라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창의력에 기반을 해서 많은 장식이 웅장하게 들어가는 것을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로코코라고 하는 말은 그 조개 장식입니다. 섬세한 조개 장식, 그렇구나. 섬세한 조개 장식을 로코코라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적이죠. 웅장하지 않고 네. 조개 들어간 네.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인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다른 도시에 갔더니 좀 약간 밋밋한데 이 프라하는 너무 섬세하고 오밀조밀하고 그리고 독특하고 네. 개성적이다. 네. 이러다 보니까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독특하고 개성적인 프라하만의 양식을 오늘 의상으로 또 표현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프라하의 봄도 들어가 있고 예. 모든 아, 양식이 봄도 울긋불긋. 예, 그래 들어가 독특합니다. 예, 멋지십니다. 아, 참 볼 것도 참 많고 각 장소에 얽힌 스토리텔링도 참 다양한 도시라고 합니다. 프라하가. 그렇다면 먼저 일단 프라하의 상징을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카를교로 다리인데요. 아, 카를교. 카를교를 저는 꼽습니다. 예, 예. 이 부다페스트에 세체니 다리가 있다 그러면 프라하에는 그 카를교가 있는데 예. 이것을 깔레르 다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그 가이드 책에 보면 그 깔레르 다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돌다리입니다. 1357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또 프라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까를 4세가 네. 그 불타바 강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 불타바 강 위에 그 놓은 다리인데 길이가 520m가 되니까요. 굉장히 깁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양쪽에 15개에서 총 30개의 네. 조각이 이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각 그 조각상마다 스토리텔링이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루 종일 봤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밥 먹으면서 또 이렇게 또 가서 보고 30개 맥주 한잔 하나하나. 마시고 하나씩 스토리텔링을 다 했죠. 맥주 30잔. 거의 뭐 30잔 먹어서 이렇게 깨면서 마시고 스토리텔링하고 진득하게 즐기셨네요. 네. 예. 또 그렇게 봐야 되는 도시가 프라하입니다. 근데 그 30개 조각상 중에 소원을 이뤄준다는 동상이 유명하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30개의 동상 중에서 예. 유일하게 청동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석상인데요. 아, 네. 유일하게 그 청동상으로 된 것이 바로 그 네포무크 신부의 그 조각상 청동상이 있습니다. 네. 이 네포무크 신부는 어떻게 보면은 성직자의 의무를 죽음으로 지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이 네포무크 신부한테 자기의 불륜을 고해성사를 한 거죠. 아, 왕비가요? 왕비가. 오. 그러니까 왕이 그 사실을 딱 알고 네. 그 네포무크 신부한테 와서 왕비가 고해성사한 내용을 불어라. 아, 왕이 지금 그렇죠. 체근을 하는데. 체근을 하는 겁니다. 예. 국문을 하는 겁니다. 예. 고문도 하고.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이 혀를 잘리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고해성사한 사람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성직자의 의무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혀가 잘리는 고문 속에서도 예.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네. 그 강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던져버렸는데 불륜 사실을 후대 사람들이 또 다 알고 있네요. 그렇게까지 함구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 기록자가 있었던 것이죠. 진실은 역시 영원히 숨길 수는 없나 보네요. 없습니다. 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그 어떤 독실한 예. 그런 성직자였다 보니까 네. 그 시신이 천사, 어. 특히 별 5개가 와서 예. 이 시신을 영접해서 예. 다시 이렇게 갖고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동상 위에 이 예. 별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진짜네. 네, 별이 5개가 있고 예. 저 별 5개가 바로 그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준 그 별이 되겠고 이 지금 네포무크의 시신은 지금의 성 비투스 성당에 지금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리를 보면서 이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네. 너무 그 제가 감동을 받았고 근데 그 아래 그 부조가 있습니다. 네. 부조가 있네. 청동 부조가 있는데 네. 그 부조를 이렇게 만지면 질문하신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줄 서서 만집니다. 줄 서서 하도 만지니까 달아 있겠네요. 네, 달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반들반들하게 예.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죠. 저도 만졌습니다. 소원도 비시고 소원 이루어졌나요, 그 소원?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루어지고요. 3분의 1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시가지에 있는 천문 시계탑이 또 프라하의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그 시계탑을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체가 장관을 이룰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시계탑 공연 같은 거를 매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서 시간이 되면은 저게 나와서 전 매 15분으로 알고 있는데 30분인가 15분마다 저게 나와서 공연을 할 때 네. 공연이 길지도 않습니다. 몇 분간 공연을 하는데 그거를 보려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기 첨탑을 쳐다보면서 네. 다 고개가 절로 가 있는 거죠. 막 인형들 나와서 막 네, 이런 거 인형들이 하는 건가요? 이렇게 예. 공연을 하는데 예. 공연이라기보다도 뭐 기계가 돌아가는 건데 공연이라고 느끼는 거죠. 네네네. 그거를 보는데 예. 프라하의 그 천문 시계를 그 오를로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오를로이라고 하는데 네. 이 시계가 1410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와. 지금까지도 작동하는 유일한 천문 시계. 와. 작동하는 유일한 천문 시계입니다. 1410년에. 네. 그러니까 615년 전에 이런 시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아주 경이스럽죠. 대단하네요, 진짜. 그 옛날에. 예. 근데 이 시계를 가만히 보시면 상부 시계가 있고 하부 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상부 시계의 그 옆 기둥에는 사람으로 장식이 돼 있고 예. 하부 시계도 옆쪽이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네네. 다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그 상부 시계에 있는 그 거울을 보는 사람은 허영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돈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그 탐욕을 뜻하고 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그 유흥, 엔터테이닝을 뜻하고요. 예. 그리고 해골은 죽음을 그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부 시계에는 역시 사람으로 장식을 해놨는데 예. 이 깃펜, 깃으로 된 펜을 든 사람은 역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방패와 칼을 든 어떤 천사는 그 정의를 뜻하고 그리고 망원경을 이렇게 든 사람은 탐험, 또 책을 든 사람은 학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 위쪽에는 좀 나쁜 거, 아래쪽에는 좀 좋은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위쪽은 좀 멀리 해야 될 거, 예, 예. 아래쪽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 그걸 보여주는 거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오. 그런 어떤 그 아주 정교하게 예. 그- 이거 알고 보면은 그래도 다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재밌습니다. 참고로 그 인형이 메시 정각에 나온다고 합니다. 메시 정각에 메시 정각에 메시 정각에 나온다고 나옵니다. 합니다. 근데 작가님 시계탑에 얽힌 전설이 있나요? 전설이 있습니다. 아주 슬픈 스토리텔링이 슬픈 있고요. 전설입니까? 예. 꽤 슬픕니다. 그 아름다운 천문 시계를 만드는 시계 장인의 이름이 네. 그 한우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한우쉬라는 사람이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초빙을 받아서 뭐 이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요 천문 시계를 한우쉬라는 시계 장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네. 프라하 사람들이 이 도시를 우리 도시만 갖고 싶다. 다른 도시에 가서 이 한우쉬가 또 만들면 요 시계탑은 우리만 갖고 싶다. 우리만 갖고 싶다. 예. 이걸 다른 도시에 있으면 그 도시도 또 명성이 올라가니까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죠. 우리 도시만 갖고 싶다고 해서 네. 그 프라하 시의회 사람들이 요 시계장인을 불러서 네. 맹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이 공사를 못 하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맹인이 되니까 예. 더 이상 이제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보여야 뭐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 너가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들의 잔혹한 프라하 사람들 때문이다. 계략이 있어서 그렇다. 예.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안 봐도 좋다.
안 만들면 그만이다. 맹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 뭘요? 시계를. 아, 내가 원하는 그 위치를 만지게 해달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만져보게 했는데 예. 고 올라가서 만지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빼버리는 거죠. 보복을 하는 겁니다. 아, 중요한 부품을 빼버리니까 이 시계가 안 가요.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이 시계가 멈춰 있었다라는 그 스토리텔링이 바로 이 천문 시계에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후에 고쳤다는 거예요? 후에 고쳤다라는 겁니다. 후에 고친 거죠. 너무 뛰어나서 화를 입은 그렇습니다. 천재네요, 천재. 재능이 너무 많아서 화를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구시가지에서 가봐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반드시 봐야 될, 안 보면 그 후회할 그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10대 박물관으로도 꼽히는데요. 바로 그 프라하 국립박물관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물관을 이렇게 나중에 또 와서 나중에 보자라고 이렇게 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후순위로 박물관을 빼고 나중에 또 가서 보는 분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꼭 빼놓으면 영원히 못 봅니다. 프라하를 간다 그러놓고 또 두 번, 세 번 가기. 저는 뭐 여행 가니까 그치. 가서 볼 수 있지만 또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은 나중에 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프라하 국립박물관은 그냥 꼭 보셔야 되고요. 여기가 너무 유명합니다. 1818년에 네오 르네상스 방식으로 건축된 체코 최대 규모의 그 박물관입니다. 원래는 그 요제프 저택이라는 그 체코 건축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외부를 데코레이션을 다시 한 겁니다. 건축가 인테리어를 또 성이 저택이에요? 네, 저택. 네, 지택. 지택. 요제프 지택이라는 사람이 저택하고 비슷하네요. 다시 그 아우테리어 인테리어를 했고요. 그래서 너무 그 아름답고 내부가 여기서 그 유명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 여기서 그렇습니까? 촬영된 바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풍스럽고 또 1949년부터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를 하게 됨으로써 더 관리를 잘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가 그림이나 뭐 조각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자연사 박물관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연사 동물의 박물관. 박제도 있고 하니까 꼭 이 박물관은 저는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바로 그 앞이 그 유명한 그 바칠라프 광장. 그 광장. 체코의 그 독립 선언문을 그 낭독한 바로 그 바칠라프 광장이 있기 때문에 가신 김에 바칠라프 광장도 보시고 좋네요. 박물관도 보시고 그러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 그 프라하 성을 보시고 또 프라하 성 지척에 있는 그 성 비투스 그 대성당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코 국왕이 대관식을 올리는 그런 장소이지요. 또 하나는 그 안에 그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원조 알폰스 무하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것은 꼭 빼놓지 말고 대성당 안에 있습니다. 그걸 꼭 보시고 와라. 그것도 모르고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알폰스 무하가 장식을 한 것이다 그러면 더 마음에 꽂히고요. 그거를 보고 오시는 게 좋고 뭐 그 정도 보시면은 저는 머스트 씨는 다 봤다. 머스트 씨는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코를 대표하는 작가 프란츠 카프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카프카 어떤 사람입니까, 작가님? 이 카프카야말로 저는 규정을 하기가 참 어려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하 태생의 유대계 독일 작가인지 왜냐하면 작품을 독일어로 썼으니까요. 독일 작가로 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체코 태생의 독일어로 작품을 쓴 유대인 소설가로 규정을 해야 될지 결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 참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에서 태어났지만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또 체코인은 아니었고요. 또 체코가 더 일상적이었지만 작품은 또 독일어로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 문학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복잡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타고난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독일어로 작품을 썼냐 그러면 이분이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카프카의 아버지가 그 독일어를 사용하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놀 때는 체코말을 쓰는데 작품을 쓸 때는 독일어로 썼고 독일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항상 강요를 한 거죠. 너는
법학 박사가 되든가 아니면 예. 변호사가 되라. 그래요? 변호사가 되면은 그 법률 지식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유대인은 언제나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안 따랐죠. 예. 그래서 그것을 물론 나중에 하도 강요에 못 이겨서 법학 박사를 따긴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나 나는 법학이 싫고 작품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대목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예. 언어에도 권력이 있다.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는 체코어보다는 독일어가 언어의 권력적인 측면에서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체코어가 아닌 독일어를 쓰는 그런 카프카의 마음은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렇죠. 언어에도 권력이 있네요. 우리 역사에서도 경험해 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한국어가 다른 언어에 순위가 밀리는 일은 벌어지지 맞습니다.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카프카의 대표작 중에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죠. 전에 우리 곤충 다루는 갈로아 작가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1, 2년 전에 엄마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질문을 이제 자녀들이 하는 게 유행을 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질문의 원조격인 작품이 변신이라는 작품이죠. 바로 변신입니다. 네.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불안과 어떤 평생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아버지의 어떤 그런 탄압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 작품에 녹여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인공 그레고르가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벌레로 변해 있잖아요. 벌레로 변해 있으니까 식구들이 그 오빠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들로 안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막 뭐 사과를 던져서 막 이렇게 눈을 파괴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작품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는 인간은 역시 나약한 존재구나. 어제까지 아들이었는데 그게 벌레로 변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본질은 벌레야. 같은데. 본질은 같은데. 겉이 바뀌니까.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예. 뭐 제 식구들이 제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됐는데 네네. 나를 이렇게 대하면 어떨까?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 또 그렇잖아요. 이 그레고르가 죽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화장시켜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크닉 가는 장면. 내가 그래요? 벌레로 죽었는데 예. 나를 내 시신을 그냥 아무렇게나 화상해버리고 네. 룰루랄라 하면서 내 식구들도 떠나는 건 아닌가.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역시 변신은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벌레로 변하는 것도 변신이지만 네. 그 가족의 태도도 엄청난 변신이다. 저 아직 이 책 안 읽어봤는데 꼭 읽어보십시오. 예, 지금 뭔가 이거는 명작입니다. 아주 불안 속에 떨었던 유대인의 어떤 그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실존적인 관점에서 다룬 작품인데요. 두 가지 변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가족들의 모습도 가족들의 변신이다. 변신이죠. 그 태도의 변신이 있었던 거고 또 이 피지컬리하게 사람의 몸이 곤충으로 변한 이런 것도 변신이다. 다 읽은 느낌인데요, 벌써. 네. 더 진짜 읽어보면 또 다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카프카가 이 변신을 하루 만에 썼다. 뭐 이런 것을 어떤 분은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반대 또 식구들의 눈을 피해서 약 3년 동안 이 작업을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고뇌가 들어있는 그 작품이 바로 변신이다라는 게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변신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정희섭 작가님 또 갈로아 작가가 추천한 카프카의 변신을 저희 더보기란에 걸린 링크 통해서 구입하시면 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프카 생가가 있는 곳 근처에 가면 유대인 지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그러면 프라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겁니까? 아주 많이 살았고요. 유럽에서 손꼽히는 어떤 그 유대인 도시였습니다. 유대인 역사 도시고요. 그 10세기경부터 그 유대인들이 유입이 됐고 특히 13세기부터 거의 근래죠. 2차 세계 대전까지 그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거주지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 요제포프라고 해서 요제포프라고 하는 유대인 그 거주지가 따로 있었고 거기에 가면 역시 시나곡, 유대인의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시나고그도 있고 유대인 묘지도 있고 또 유대인 박물관까지 프라하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프라하로 많이 이주해 왔습니다. 예, 카프카의 흔적과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프카 말고 프라하를 여행하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인물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의외로 많고요. 유럽 종교 개혁가의 원조 그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독일의 그 마르틴 루터보다도
150년 이상 앞서서 그 종교 개혁을 한 종교 개혁가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라틴어로 적힌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한 바로 라틴어를 그 체코어로 네, 성경을 예. 그 장본인이고 네. 그리고 너무 유명한 그 작곡가 음악가 안토닌 드보르작이 있죠. 드보르작 체코 사람이구나. 네, 그래 빰바밤바밤바바밤바바밤바바밤바바 뭐 또 이거 국악 연주를 또 네. 해주시네요. 이 유머의 예. 국악이었습니다. 그 조스 OST도 드보르작이 그렇습니다. 그 신세계 교향곡 그 그쵸, 사막장 그쵸. 빰빰빰빰빰빰빰 맞아. 바바바바바바 가는 예. 관악기 이렇게 하는 제가 요즘 관악기를 좀 배우고 있는데요. 예, 색소폰 배우신다고. 예. 그래서 그 조스가 나타나는 긴박감 그걸 그대로 오마주해서 예. 했던 것이고 안토닌 드보르작은 뭐 거의 뭐 체코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작곡가고 음악가죠. 예.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폰스 무아가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 일러스트레이션의 시조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무하 박물관이 따로 있고 그래요. 무하 박물관도 꼭 가보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네. 체코 출신으로서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성공한 장식 예술가이면서 예술가 중에서도 거의 돈을 가장 많이 번 그런 어떤 예술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냥 파블로 피카소도 많이 벌었고 살바도르 달리도 많이 벌었지만 이 체코 출신의 알폰소 무하도 엄청 제일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다. 왜냐 그러면 예. 이 사람이 남긴 그 포스터가 네. 수백 종인데요. 그게 다 돈 받고 해준 겁니다. 맞아. 네, 이 회사 뭐 초콜릿 광고, 네. 자전거 광고, 비누 네. 광고 다 돈 받고 그것을 제작을 해줬으니까. 나 미술관 가서 무화 포스터 엄청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예.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는 그림 한 푼도 못 팔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주문이 몰려들어서 예, 그려주는 대로 예. 돈을 번 사람입니다. 예. 무화도 거기 청동 부조에다가 소원 빈 거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예. 네. 무화의 흔적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프라하입니다. 작가님께서 프라하를 한 7번 정도 지금까지 한 3, 4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으시다고요. 제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중에서 좀 창피한, 부끄러운, 좀 사과하고픈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프라하를 여행을 하고 거의 2주 여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라하 여행을 마치고 제2의 도시 브루노를 가려고 하는데 시외버스를 타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시외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서 있는데 네. 마침 또 제 옆에 그 저하고 뭐 연배가 비슷한 그런 체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모르는 사람한테도 스몰톡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셔서 예. 나는 한국에서 왔다, 나 여행한다, 뭐 네. 브루노 간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스몰톡을 한 10여 분 정도 버스 오기 전까지 네. 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뭐 인스타그램도 없고 페북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뭐 주소를 적거나 뭐 기껏해야 이메일 주소 뭐 네. 이렇게 적고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예. 나중에 또 프라하에 오면 네. 너 또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적었거든요. 약간 남성이라고 하셨나요? 네, 남성입니다. 예. 친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그거를 종이를 주고 했는데 그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 붙여 이렇게 이름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LIER 그렇게 딱 쓰는 겁니다. LIER. LIER. 근데 저는 그때 큰 실수를 한 거죠. 그걸 어떻게 읽었냐 그러면 딱 받는 순간 라이어. 저도 지금 그렇게 라이어 근데 이거 아니야. 근데 이게 영어로 거짓말쟁이가 된 거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라이어 예. 큰 소리를 이렇게 라이어네 이랬더니 네.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예. 라이어가 아니고 리에르라고 읽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항상 다른 사람의 명함을 받으면 예. 그 스펠링을 보고 예. 제가 먼저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가? 왜 신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잘못 읽어서 욕이 될 수도 있고 신뢰가 될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때부터 제가 습관이 생겼어요. 이거 명함 받아도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읽죠? 그럼 그렇게 아래다가 한글로 써놓고 그 사람 이름을 그 얼굴을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와,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네. 이름 리에르라고 이렇게 리에르인데 그걸 라이어 발음을 하니까 네. 거짓말장이로 만든 거죠. 그렇죠. 친해지고 싶었는데. 친해지고 싶었는데. 리에르 선생님께 한 말씀 하십시오 지금. 네, 카메라 지금 보시고. 한마디 정말 네. 미안했고요. 다시 뵙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면 제가 리에르라고 발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울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리에르 선생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지사가 좀 글로벌 온갖 언어로 번역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라하 여행하면서 식사는 어떠셨나요? 헝가리에서는 입맛에 너무 잘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프라하는 어땠습니까? 예. 저는 프라하도 좋았습니다. 제가 워낙 그 다국적 음식을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네. 물론 그렇겠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체코 음식 중에서 저는 잊지 못할 것이 그
스비치코바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스비치코바. 이게 스테이크는 아니고요. 예, 예. 저 그 소고기 등심을 이렇게 네. 삶아서 수제 소스를 뿌리고 레스토랑마다 그 레시피가 다르고요. 거기에 뭐 생크림도 없고, 저건 무조건 맛있겠다. 네, 잼도 없고 예. 그렇게 나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네. 근데 체코어로 그 스비치코바라는 게 안심이란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거 자체가 예. 안심이란 뜻이고. 네. 근데 거기 같이 나오는 그 크네들리키라고 하는 체코의 그 전통 빵이 나오는데 아, 그 빵이랑 같이 먹고 요 빵을 저 소스에 저 이렇게 위에 있는 게 그 빵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 빵을 예.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은 너무 맛이 좋고요. 예, 예. 또 꼴레뇨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바로 독일의 그 슈바인의 학센 족발 같은 독일식 거. 족발 같은 거. 예. 그런 음식하고 아주 굉장히 비슷한 요리가 오, 있습니다. 예. 꼴레뇨라는 건데 네. 근데 제가 레스토랑 가서 거기 웨이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독일의 그 슈바인의 학세하고 너무 이렇게 비슷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약간 실망한 표정을 하면서 또 실례하셨네. 아, 이게 독일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독일 음식하고 비교하지 마라.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족발은 체코가 맥주로 유명하니까 예, 예. 맥주에 한번 삶아서 나오기 때문에 독일의 그 슈바인의 학세하고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예. 그래서 그때도 조심하는 거죠. 음식을 얘기할 때 아, 진짜 그러지 좀 마세요. 어떤 거하고 이렇게 예.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장충동 것도 가서도 유슈바인 학생이랑 비슷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많은 것을 그 배웁니다. 사장님께 짧게 한마디 더 하시죠. 네, 그때 너무 죄송했고 네. 체코 음식이 독일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체코 배울 때 사과하는 말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굴뚝빵. 프라하 가면 길거리에서 굴뚝빵 사서 먹는 관광객들 많던데. 많습니다. 아, 근데 이 굴뚝빵이 알고 보면 체코 전통 음식이 아니라면서요? 체코 전통 음식이 아니고요. 원래는 네. 그 헝가리 음식입니다. 헝가리에서 기원을 해서 슬로바키아로 유입이 되고 슬로바키아에서 다시 지금의 프라하가 있는 보헤미아로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뭐 루마니아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 굴뚝빵을 그 뜨르들로라고 합니다. 뜨르들로가 뭐냐 그러면 네. 그 빵을 가운데 넣어서 네. 그 꼬챙이에다 감아서 그것을 베이킹을 하거든요. 네. 그 꼬챙이입니다. 꼬챙이 막대기, 아. 나무 막대, 뭐 청동 막대 이런 예, 그 예, 뜨르들로라고 하는데 네. 아주 바삭하면서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초콜릿도 넣고 아, 꼬챙이가 있던 속은 그럼 비어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초콜릿을 넣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제 진화하는 거죠. 빵도 진화하는 겁니다. 예, 디저트식으로. 예. 근데 아주 그 바삭바삭하면서 촉촉하면서 맛이 좋았고. 맛있겠다.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역시 헝가리가 그 원류다라는 게 중요한 헝가리 거고요. 빵이다, 헝가리에서 사실은.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체코의 전통 음식은 아닌 아니다. 것이죠. 근데 예. 지금은 뭐 워낙 그 프라하에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국적 같은 거 잘 안 따지고 음. 프라하면 어떻고 뭐 저기 헝가리면 어떻고 그냥 막 사 먹는 것이죠. 예, 국민 예. 간식이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희수 작가님은 여행지마다 그 지역의 로컬 맥주 즐기는 낙을 굉장히 즐기시는데 엄청난 낙입니다. 체코가 맥주 유명한데 거의 독일 못지않게 유명한 걸로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 맥주가 무시당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 벨기에하고 체코인데요. 체코 사람들은 독일 맥주 안 마십니다. 뭐냐, 예. 우리 맥주도 좋아 죽겠는데 독일 맥주를 왜 마시느냐. 네.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별로 뭐 좋아하는 감정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종속당했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린 독일 맥주 없다, 필요 없다. 네. 우린 체코 맥주가 있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필스너 맥주, 라거 그렇지, 그렇지. 맥주의 대표자 체코는 그렇지. 필스너 맥주가 바로 풀젠이라는 도시, 아. 풀젠에서 그 필스너 맥주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곳곳에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독일보다 크지 않지만 곳곳에 프라이빗 브루어리 장소가 양조장이 있고요. 그래서 독일에도 옥토버 페스트가 있듯이 예. 이 체코에서도 그 풀젠에서 네. 그 필스너 페스트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그러면 옥토버 페스트는 모든 종류의 맥주를 다르지만 네. 그 이 필스너 페스트는 예. 체코의 필스너 페스트는 라거 맥주만 라거 필스너 맥주만을 다루고 예.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요. 라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스너 거기 가야겠네.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체코 맥주를 볼 수가 있고 예. 저는 뭐 더 체코가 더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더 그렇군요. 좋았고요. 예. 좋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 정도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우리 방랑자나 집시 가리킬 때 보헤미안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체코에서 시작된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체코의 그 서쪽 지역을 보헤미아라고 하고요. 네. 이 동쪽 지역을 그 모라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이 보헤미안이라고 하면 보헤미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서쪽 사람들. 네.
그 퀸의 노래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랩소디. 바로 그 보헤미안인 예, 예, 것이죠. 예. 근데 이 보헤미아라고 하는 말은 불어의 그 보엠에서 나왔습니다. 보엠. 보엠. 우리가 라보엠이라고 하는 오페라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뜻이죠? 보엠이 뭐냐 그러면 예. 바로 그 예술가 자유분방하게 사는 아. 그 예술 분야의 그 이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엠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 라보엠에서 그 세 사람의 음악가하고 예. 예술가하고 예. 한 사람의 철학자가 여행을 다니는 게 그 라보엠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쵸. 그 보엠에서 보헤미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헤미안이 그 어떻게 보면 프라하가 있는 그 지역을 보헤미안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주 맞는 표현인 것이죠. 네. 참 재미있는 것은 보헤미안의 대부분이 그 집시였잖아요. 네. 근데 이 집시들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때는 체코 정부에서 이 강제 불임 수술, 집시들의 강제 불임 그런 수술을 적도 인간이 있었네요. 인간한테 강제 불임 수술한 그런 흑역사도 예. 바로 있습니다. 사람 그 수를 줄이기 보헤미안 위해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고요. 체코 배우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코 말도 뭐 너무 어렵습니다. 발음 뭐 너무 어려운데요. 모든 언어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체코 사람들이 자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서요. 한 문장, 두 문장, 인사말 한두 개만 이렇게 사용해줘도 막 입꼬리 올라가고 되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감사합니다를 그 대꾸이라고 합니다. 대꾸이. 대꾸이. 대꾸이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안합니다를 그 뿌로민떼. 뿌로민떼. 뿌로민떼라고 얘기하고 예. 또 안녕하세요를 보통 도브리덴이라고 합니다. 도브리덴. 도브리덴이라고 하고 네. 또 누군가를 이렇게 부를 때 저기요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프로심바스. 프로심바스. 예, 그것도 헬로 이거보다 이제 레스토랑 가서 네. 프로심바스 이렇게 excuse me 해주면 excuse me 느낌인가?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예. 그리고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이게 좀 긴데요. 네. 우비딤의 세 자세. 자세가 세 가지다. 세 자세. 그래서 우비딤의 세 자세. 우비딤의 세 자세. 네, 우비딤의 세 자세가 다시 만나자. 약간 어렵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뭐 다 중요한 말이지만 우비딤의 세 자세를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아주 이제 좋습니다. 또 스탄 국가 여행도 앞두고 계셔서 뭐 잠깐은 저희가 정희섭 작가님과 못 만나겠지만 다시 또 만날 날을 그렇습니다. 기약하면서 네. 이렇게 인사를 남기겠습니다. 자, 도시의 맛 오늘은 체코 프라하 여행을 정희섭 작가님과 함께 떠나봤습니다. 작가님, 우비딤의 세 자세. 세 자세. 세 자세.